계속 이어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자연적 특성이 있죠. 부증성 다음에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에요. 이 자연적 특성이에요. 물론 자연적 특성이 이거 말고도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뭐 이런 거, 지력성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들러리 지문으로는 나와도.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땅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 땅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이 형성되는 건데 이걸 국지성이라고 그래요. 지역마다 국한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시장화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지역시장이고 용도별 시장이고 하위 시장이고 분화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땅이라도 강남시장하고 강북시장이 달라요. 그리고 서울시장하고 수도권 시장이 달라요. 아파트다. 그럼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강북 아파트 시장, 강남 아파트 시장이 다르죠. 강남에서도 뭐 구가 강남 3구가 보통 강남 4구 정도 요즘 잡지만 이거 뭐 강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죠? 한강 이남이라고 해서 뭐 다 강남은 아니잖아요. 뭐 관악구도 있고 뭐 금천구, 뭐 구로구, 뭐 강서구 이거 다 강남 한강 남쪽은 있지만 한강 남쪽에 있지만 그 강남 아파트 뭐 강남시장 이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다른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그 땅마다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막 벌떡벌떡 움직인다면 고유한 특성은 없어지죠. 근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유한 위치적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국지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왜 지역 시장화 되는가? 왜 하위 시장이 되는가? 왜 용도별로 시장이 형성되는가? 왜 조각조각 찢어지는가? 분화된 시장이고 파편화된 시장이 되느냐? 이거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이 부동성이 사실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주변에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져요. 내 이웃 토지에 그러니까 이웃 토지에 환승역 생기고 뭐 편시설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요. 이런 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네를 분석해야지 가격 알 수 있어요. 이걸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걸 현장 활동이라고 안 하고 임장 활동이라고 그래요. 현장 활동과 임장 활동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임장 활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현장에 직접 가야 돼. 땅이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땅의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활동성을 갖고 또 중개업자들이 있는 이유가 부동성 때문에 그래. 땅이 움직이는 거라면 중개업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중개업 어디 있어? 사고 팔 때. 자, 그다음에 영속성이 있습니다. 영속성은 토지가 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는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회계수법을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가상각은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 안 합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헐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성. 토지에서 하는 활동들은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죠. 그러니까 헐지 않으니까. 토지는 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다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해서 강해요. 인플레에 대해서 강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땅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플레이션 상황이 된다 그러면 토지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면 토지 가치는 화폐 가치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지라는 말이 방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물건으로 바꿔서 투자하는 심리가 생겨.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걸 환물 투자 심리라고 그래요. 물건으로 바꿔서 바꿀 환자를 써서 물건으로 바꿔서 투자하는 심리가 생기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다가 땅을 사놓으면 물가가 올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다고요. 화폐 가치를. 자, 그다음에 개별성이 있어요. 개별성은 똑같은 토지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토지가 없으니까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는 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일물일가 법칙이라고 그래요. 일물일가 법칙은 되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은 똑같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결정돼요. 시장에서.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없어. 동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도 없어요.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물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평가할 때는 물건마다 따로따로 평가해야 돼. 샘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가격을 매겨야 돼요. 개별 분석이라고 하고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할 수가 없어. 똑같은 게 있어야 대체하지.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해요. 아, 그러면 용도적 대체는 가능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접성은 토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 내 토지의 가치가 영향을 받아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외부 효과 하면 보세요. 외부 효과는 여기도 있죠. 여기 외부 효과 있지. 부동성도 외부 효과고 인접성의 파생 현상도 외부 효과죠. 그래서 외부 효과란 말이 나오면 지문에 부동성하고 인접성 두 개가 있는지 봐야 돼. 두 개 다 있으면 복수답안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걸 찍으세요. 외부 효과와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을 하면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찍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지역 분석도 적어놓으세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하는 이유도 역시 인접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접성은 이 부동성하고 많이 겹쳐. 그래서 인접성은 이 땅이 다른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땅이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데 내 땅값이 오르는 걸 정의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정의 외부 효과. 그래서 개발 이익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주변 지역이 막 개발되잖아요. 그럼 내 땅값 오르거든요. 그럼 정의 외부 효과인데 그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죠. 불로소득이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도로 뚫리고 여기 생겨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불로소득이죠. 그 불로소득은 거기다 세금 집어넣어가지고 세금 때려 넣어가지고 철도 뭐 역 생기고 도시 만들고 도로 뚫고 했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단 말이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라고 그래요. 어? 아,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의 외부효과 때문에 이게 땅값이 올랐으니까 개발 이익 사회적 환수하는데 논리 근거가 되는 게 인접성이에요. 인접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여기 있었구나. 지역 분석 하는 거. 그다음에 경계 문제가 생겨. 남의 땅하고 겹쳐져 이 경계를 겹해 있죠. 그러면 네 땅하고 남의 땅하고 막 서로 싸운다고. 이거 경계 문제가 생겨요. 경계. 그다음에 협동적 이용해야 돼요. 즉 남한 토지를 잘 이용해서도 안 되고 남만 잘 이용해서도 안 돼. 옆 토지하고 내 토지하고 협동적으로 잘 이용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이용해도 여기 납골당 들어오면 나는 땅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함께 협동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연적 특성 봤고요. 자, 이번에 인문적 특성 봅니다.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에 비하면 훨씬 덜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놓으셔야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하면 용도의 다양성부터 있는데 세 가지만 알아놓으면 돼요. 용도의 다양성, 분할 합병 가능성, 사회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땅에 용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있는 거지. 인간이 밥 먹고 뭐 잠자고 이러면 주거용이 되는 거고, 인간이 서로 뭐 장사하고 그러면 상업용이 되는 거고, 인간이 공동으로 생산활동하면 공업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후천적 특성이라고. 후천적인데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땅의 용도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거지.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면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어떤 용도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활동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최효 이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도가 많으니까 그 용도 중에 제일 좋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땅값을 매길 때 감정평가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효 이용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용도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를 수 있다. 이걸 가격다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도에 맞는 땅을 찾는 작업을 적지론이라고 그래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분할합병 가능성 얘기하는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분할합병 가능성이라는 건 토지를 뗐다 붙였다 한다는 물리적으로 떡 무슨 뭐 밀가루 반죽처럼 뗐다 붙였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땅을 떼거나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할하거나 합병한다는 얘기는 경제적, 법률적으로 분리해서 이용하든가 합쳐서 이용한다 그런 뜻이지 물리적으로 뗐다 붙였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증가. 자, 조그만 땅은 붙여서 이용하면 함께 이용하면 가치가 올라요. 어? 너무 커지면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적당한 규모로 해가지고 가장 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용해야 돼. 너무 작은 땅 붙이면 20평짜리 땅을 5개 붙이면 100평 되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거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요. 너무 큰 땅은 어떻게 돼? 쪼개면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증가되기도 하고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감가하거나 증가되는 걸 적당하게 분할하거나 합병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면 창조적 이용이 더 보조가 되는 거지. 더. 그래서 용도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용도, 작은 땅이면 용도가 안 나오다가 이걸 여러 개 묶어서 합병하면 좋은 용도가 나오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위치라고 하면 땅의 물리적 위치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 봤지만 위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성을 다른 말로 위치 고정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치 가변성이라고 그러잖아. 위치가 변한다고. 위치 가변성이라는 얘기는 땅덩어리가 벌떡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치는 영어로 하면 스테이터스예요. 땅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팔자. 땅 팔자가 바뀐다고. 이걸 위치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분명히 물리적 위치,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장소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고정돼 있는데 왜 땅이 자꾸 위치가 바뀐다고 얘기하느냐. 어떤 땅이 있는데 여기에 교도소가 들어왔어. 바로 옆에, 이 동네 옆에. 그러면 땅값 떨어져요. 이걸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교도소가 이전돼서 나갔어. 땅값이 오르지. 그럼 이게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편의시설이 들어왔어. 홈플러스 뭐 무슨 뭐 이런 거 들어왔다. 그럼 땅값 오르죠. 주택가치가. 그럼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행정적 환경이 바뀌면 땅 팔자가 바뀌어요. 그걸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토지의 구특성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토지의 특성을 본 겁니다.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 이건 우리가 본 문제니까 넘어가고. 자, 이번엔 속성을 보는데요. 부동산의 속성, 특히 토지의 속성은요. 존재 가치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토지의 특성은 자연으로서의 속성이 있고 공간으로서의 속성이 있고 위치로서의 속성, 환경으로서 자산으로서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토지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가 자연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 위치로서 환경으로서 자산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압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보는데 자연으로서의 속성하면 땅이 늘어나지 않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연으로서의 속성은. 그 다음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공간하고 위치가 나와요. 공간하고 위치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요번에는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일단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봅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민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를. 민법 제 212조예요. 21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제한 미친다가 아니야. 무제한 미친다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랬어. 그럼 보세요. 토지의 소유권은 이게 내가 땅을 이만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만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만큼은 내 거지. 그래서 요때 내 거인 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그래. 서피스 라이트라고 해서 지표권이라고 그래. 지표권. 그럼 지표권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수평 공간에 대한 권리는. 그러면 상부 공간인 공중권과 하부 공간인 지하권에도 영향이 있단 말이죠. 어? 그런데 무한정이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범위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범위라고. 그래서 일정한 범위까지 소유권이 미쳐요. 그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사적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미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공적 공중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쪽 공간은 비행기가 지나가도 통행요금을 요구할 수 없어요. 내 땅 상부 공간에 머리 꼭대기로다가 비행기가 지나간다든지 전파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용료나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공중을 위해서 제공된 거예요. 그래서 사적 공중은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건. 이런 높이 제한은요, 공법에서 건물을 지을 때요, 건너편 도로에서 재가지고 도로 폭의 1.5배 이상 올릴 수 없다든지, 인동거리 제한이 해가지고 뭐 8m 이상 지을 때 뭐 2분의 1씩 들여 지어야 된다느니, 뭐 1조 사산을 받아가지고 꺾어서 지어야 된다느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공법이잖아요.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정 높이에 하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소유권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관권도 마찬가지. 일정 깊이에 하는 건데 이 깊이 절대 안 나와요. 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안 나오는 거라고. 이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고 일관대가 주어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거 정해놨어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서 지하공간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지하철 가보셨어요? 일본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잘 돼 있잖아요.
이게 내진 설계, 지하철이 허름하죠. 우리나라보다 오래돼가지고. 일본 지하철 허름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허름해. 근데 내진 설계는 기가 막힙니다, 거기가. 또 우리나라보다 평균 깊이도 깊어요, 거기가. 조금 약간 깊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한 깊이 하나는데 여기까지가 사적 소유권의 범위예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하권 내용 중에 일반적인 지하, 내 땅 밑에 있는 어떤 가치물이 있잖아요.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 다 내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라고. 근데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미채굴 광물이라고 그래요. 미채굴 광물. 근데 우리나라에는 광업법 이 광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광업법인가 하여튼 하여튼 이름이 좀 긴데 줄여서 광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개인 소유지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석탄, 석유, 광천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온천수, 그다음 뭐 텅스텐, 뭐 그다음 뭐 우라늄 이런 거 있죠. 이런 광물을 열거해 놨어요. 열거해 놓고 요거에 대해서는 채굴 하더라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러니까 이 국가에게 특허를 받아야 돼. 광업권이라는 특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건 개인 소유 대상이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돼. 어? 그래서 지하수는 여기서 광천수나 온천수는 허가받고 파야 돼요. 근데 지하수는 아니야. 지하수는 개인 거야. 지하수는 내가 파도 돼. 근데 온천수, 광천수 이건 아니야.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 소유인데 이런 광업법에서 이렇게 열거한 광물이 있어요. 이걸 포괄적으로 미채굴 광물이라고 그래. 미채굴 광물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국가에게 특허를 받아야 돼요. 특허는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형성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개인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 지표권은 당연히 들어가고 공중공간의 일정 부피인 사적 공중공간, 지하공간의 일정 범위까지는 내 소유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수평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상부, 하부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내요. 3차원의 입체 공간을 갖는다. 아시겠죠? 용수권하고 뭐 물과 관련된 거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 자, 그 다음 위치 한번 봅니다. 자, 위치는요. 보세요. 부동산 가치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돼. 위치.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위치 가치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충무로에 있는 무슨 땅이랍니다. 그 실제로는 평당 한 3억 이상 넘죠.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막 이래요. 이렇게 비싼 땅이 있는 반면에 평당 250원짜리 땅도 있어요. 경북 울진군 어디 가면 있어요. 그러면 평당 250원짜리 땅하고 평당 3억이 넘어가는 땅하고 차이가 왜 그렇게 가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위치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위치예요.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를 엄청 중시해서 마샬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가치는 위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치 가치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 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떤 물건을 인간은 창조하는 주체거든요. 근데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가 생산 요소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토지, 자본, 노동. 토지, 자본, 노동인데 갑자기 마샬이 위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치. 그러니까 토지, 자본, 노동, 경영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생산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마샬이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위치도 가치를 창출한다. 위치 가치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엉뚱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학에서는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선택할 때, 점포를 고를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다음 위치를 정할 때, 주택을 정할 때, 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위치야. 그래서 뭐 첫째도 위치고, 둘째도 위치고, 셋째도 위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서양학자 중에. 그리고 입지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서양 그 입지론자가 자기 책에다가 로케이션 세 번 썼어요. 이 책 이름이 위치야. 그 정도로 위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마샬이 위치 가치를 얘기했는데 그럼 위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위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가치, 접근성에서 위치 가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으면 위치 가치가 다 좋으냐? 비례하냐 이거예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 접근성이라는 건 그냥 물리적 위치만 가깝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은 거야? 아니야. 물리적,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만 접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건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거지 거리만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가까워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안 들어야 돼.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여기 대상물이 있는데
아주 거리는 가까워요. 거리는 가까워. 거리적 접근성은 좋아. 근데 거기 갈 때 꼭 유료도를 지나가지고 꼭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야 돼. 그러면 이게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라고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가까워. 근데 여기 상습 정체 구간이야. 한번 들어갔다 하면 30분 기본이야. 길바닥에서. 거리는 한 1km밖에 안 되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한 30분 동안 길바닥에서 소비를 해야 돼.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으면 위치가치가 무조건 좋으냐? 접근성이 위치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무조건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가치 좋으냐 하는 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가치도 좋다. 이거 맞아요, 틀려?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맞아. 일반적으로 접근성 좋을수록 위치가치도 좋다. 이건 맞다고. 왜? 일반적으로라고 했잖아. 그럼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접근성이 좋으면 위치가치도 좋다. 그럼 틀려요. 모든 부동산은 접근성이 좋으면 위치가치도 좋다. 이런 말은 틀려요. 왜? 모든이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통 접근성 좋을수록 위치가치도 좋다. 그러면 맞아요. 왜냐면 예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외가 어떤 거냐 이거야. 첫 번째, 접근성은 좋은데 접근 대상이 위험이나 혐오 대상이야. 아, 접근성 좋은데 시장이나 역 같은 건 접근성 좋으면 괜찮죠. 근데 거기가 가스터미널, 무슨 뭐 폐기물 저장소, 납골당 이런 거면 위험이나 혐오 대상이잖아요. 그건 접근성 좋으면 가치가 떨어지지. 접근의 대상도 좋아야 돼요. 인간에게 편익을 주는 시설이라야 되지 위험이나 혐오 대상이면 안 된다고. 두 번째, 자, 접근 대상이 위험이나 혐오 대상이 아니고 인간에게 편익을 주는 시설이야. 분명히 시장이나 학교나 무슨 전철역이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접근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좋아요. 역에 너무 가까워서 역 입구 앞에 바로 집 현관이 있어. 문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역이야. 그럼 너무 가까워서 안 좋은 거예요. 학교가 적당하게 가까우면 좋은데 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축구공으로 맨날 유리창을 깨. 애들이 놀다가. 그럼 안 좋은 거라고. 시장하고 적당하게 가까우면 좋은데 시장 안에 집이 있어. 아침에 나갈 때마다 생선 파나 그 냄새가 막 나, 비린내가. 그럼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세 번째는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거리가 가깝더라도 삥 돌아서 가는 길이나 가로를 우회해야 되는 경우, 횡단보도가 저 아래 있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주차장이 불편하다, 주차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일방통행길로 연결돼 있다, 그냥 뺑뺑 돌아야 된다 그러면 거리가 가깝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접근성은 접근 대상이 어떤지, 접근 정도가 어떤지, 거리와 접근성의 관계에서 무조건 거리가 가깝다고 접근성이 좋지는 않다는 걸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접근성은요, 이게 항상 무조건 접근성이 다 좋아야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부동산이든 무조건 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틀려. 접근성을 별로 따지지 않는 부동산도 있다는 거예요. 접근성을 중시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이에요. 사람이 별로 안 찾아야 돼 이런 거는. 여긴 번잡한 데 있으면 안 돼. 정신병원, 요양원. 접근성 좋은 데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요양이 되겠어? 환승역 바로 앞에 사람들 버글버글 하는데 요양원이 있으면 요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정신병원 있으면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정신이 더 이상해지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외진 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강한 흡인력이나 독점력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강한 흡인력이나 독점력 있는 부동산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천공항 같은 거예요. 인천공항은 저 영종도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는데 수도권 산다 그러면 외국 나가려면 싫어도 거기 가야 돼요. 그죠? 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청주공항 갈 거예요? 양양공항 갈 거예요? 제주공항을 갈 거예요? 이 동네에 산다 그러면 인천공항밖에 갈 수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미국 가려면 인천공항 가야 돼. 독점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를 별로 안 따져요. 어디에 있든지 알아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놓고 위치평가는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거 있는데 그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환경으로서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환경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환경으로서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읽어보는 정도면 됩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20페이지죠. 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부동산의 특성 나오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인문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 특성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죠. 각각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압축돼서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했고 인문적 특성도 마찬가지죠.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그러니까 요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죠. 기타 특성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부동산 속성이 있죠. 속성에는 뭐 자연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 뭐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뭐 자산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제 기초 인문 교재에서는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만 봤습니다. 일단 공간성, 즉 부동산은 공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공간성, 공간 개념 보면 1번 부동산은 공중, 수평, 지중 공간 3차원의 공간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 공간성을 갖는다. 밑에 보면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보세요. 보시면 자 2번 보세요.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언적 의미니까 한번 보시는데 이건 무한정 미친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세요. 자,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표권은 볼 거 없고요. 별로. 공중권 종류를 보세요. 공중권 종류 보면 사적, 공적 있죠. 사적은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권자가 개인적으로 배타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런데 공적 공중권은 어때요?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개인 소유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공권이나 아니면 전파권 뭐 이런 거예요. 항공기가 지나간다든지 전파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뭐 이런 거죠. 지하권 보세요. 지하권도 일정한 깊이까지 하나는 거예요. 소유권은. 근데 그 깊이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중요한 건 토지 소유권에서 이제 개인 소유 대상이 아닌 것들 얘기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 밑줄.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을 보통 미체율 광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미체율 광물이라는 표현 관행적인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미체율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하수는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하수는 개인 거 맞아. 온천수, 광천수는 허가 맡아야 돼요. 근데 지하수는 개인 소유니까 자기 땅에서 임의대로 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성 보세요. 위치 개념 됐고 접근성과 부동산 가치 보세요. 접근성 보세요.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좋다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항상 높은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첫 번째, 접근성이 좋은데도 위치 가치가 안 좋은 경우. 첫 번째, 접근의 대상이죠. 거기 보시면 자 혐오의 대상 나오잖아요. 혐오 대상이면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 정도 2번.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나오잖아요. 지나치게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가 떨어져. 예를 들어서 시장 안의 주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와 접근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죠. 환경성이 있어요. 환경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초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서노트 한 것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뿐 아니라 다음번 1월 달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강론에서 경제론 하겠습니다. 이 경제론은 하여튼 뭐 이거 모자라요 시간이. 경제론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